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이 되었어요. 평생 식당을 하면서 자식 셋을 키워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암이었어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말 허망하더라고요. 남편 장례를 치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혼자 남은 이 큰 집이 갑자기 너무 커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큰아들 현수가 자꾸만 집 이야기를 꺼내요. 어머니, 이 집 너무 크시잖아요. 혼자 사시기엔. 상가도 그렇고 관리가 힘드실 텐데. 처음엔 제 걱정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현수가 며느리 선영이랑 함께 와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빨리 정리하셔야 해요. 부동산 시장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아버지도 살아계실 때 팔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이 집을 팔 생각을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이 집을 정말 아꼈거든요. 젊은 시절 벽돌 하나하나 직접 날라서 지은 집이에요. 이 집은 우리 가족의 뿌리다, 절대 팔지 마라. 그런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가 제 손을 잡으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한테 따로 하신 말씀은 없으세요? 그 눈빛이 참 이상했어요. 뭔가를 간절히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혹시 제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닌지 떠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건 없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제게 남긴 말이 있었거든요. 그건 남편이 병원에서 의식을 잃기 하루 전이었어요.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영수가, 지하실은 절대 함부로 열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알게 될 거다. 내가 죽고 1년 뒤에 열어봐라.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병이 깊어져서 헛소리하는 줄 알았거든요. 지하실에 뭐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나 싶어서요. 그냥 오래된 책들과 농기구만 있는 곳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현수가 자꾸 그런 질문을 하니까 남편의 그 말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정말로 뭔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엔 현수가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까지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 일단 시세만 알아보자고요. 팔고 안 팔고는 나중에 결정하시면 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중개업소 아저씨가 집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와, 이 집 정말 좋네요. 요즘 이런 한옥 구조 찾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지하실까지 있으니까 더 값어치가 나가겠어요. 그 말에 현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지하실은 좀 낡아서요. 별 볼 일 없어요. 현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냥 윗집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모습이 참 이상했어요. 왜 지하실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 현수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계속해서 집을 팔라고 재촉하는 것까지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혹시 현수가 남편으로부터 뭔가 들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이미 지하실에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영수가, 조심해라. 누구든 믿지 마라. 그런 말을 하면서 지하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니까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될 줄은. 남편의 그 말이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사흘이 지났을까요? 현수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집에 가겠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딱딱했어요. 뭔가 단단히 마음먹은 것 같더라고요. 해질 무렵 현수가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더라고요. 중년의 남자 한 분이 함께 왔는데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십니까가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고요? 갑자기 왜 변호사가 우리 집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현수가 무슨 사고라도 낸 건 아닌가? 아니면 사업이 잘못된 건 아닌가?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현수가 평소보다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더니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더라고요. 이게 뭐니? 제가 물어보니까 현수가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모든 재산은 제게 일임하신다고 적혀 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유언장이라고요? 남편이 언제 그런 걸 썼다는 거예요? 손이 자꾸 떨려서 그 종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인께서 작년 봄에 직접 작성하신 자필 유언장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문서이고 공증도 받으셨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모든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장남 김현수 씨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았다고요? 그럼 진짜인 건가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남편이 그런 중요한 일을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머니는 이 집에서 계속 사시면 돼요. 현수가 덧붙였어요. 다만 법적으로는 제 소유가 되는 거죠. 관리나 세금 문제도 제가 다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때 둘째 아들 지훈이와 딸 하나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현수가 미리 부른 것 같더라고요. 둘 다 유언장 얘기를 듣고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형, 이게 무슨 소리야? 지훈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가 그런 유언장을 남기셨다고.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하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빠 이상해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셋을 똑같이 사랑하셨는데 왜 갑자기? 현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와 마지막까지 함께한 건 나였어. 병원도 내가 다녔고 사업 정리도 내가 도왔어. 당연히 아버지가 나한테 모든 걸 맡기신 거지. 변호사가 다시 설명했어요. 유언장은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문서입니다. 지훈이와 하나는 계속 의문을 제기했지만 공증 도장이 찍힌 유언장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변호사라는 사람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하니까 더더욱 그랬고요.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남편이 그런 결정을 했을까? 나한테는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혹시 제가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건 아닐까? 마지막에 병원에 자주 못 간 게 서운하셨던 건 아닐까? 그래서 현수한테만 모든 걸 맡기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현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뜻이니까 받아들이셔야죠. 제가 잘 관리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 손길이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변호사가 돌아가고 지훈이와 하나도 불만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수만 남아서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 기회에 집 정리도 하시면 어때요? 너무 큰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도 그렇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시면 편하실 텐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이상했어요. 유언장도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제는 이사까지 하라고요? 뭔가 계획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혼자 남겨진 집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마지막에 저를 이렇게 혼자 두고 갔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아니, 정말 남편이 그런 유언장을 남긴 걸까요? 뭔가 이상하지만 공증까지 받은 문서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지하실은 절대 함부로 열지 마라. 때가 되면 알게 된다.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뒤로 현수가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정리할 게 많네요 라고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지하실 쪽을 유심히 보는 것 같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미 모든 게 결정된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어요. 유언장 때문에 밤마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남편이 저를 그렇게 생각했던 걸까?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걸까? 그래서 마음을 정리할 겸 남편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속 양복들, 서랍 안시계며 안경이며 하나하나 만져보니까 남편 냄새가 아직도 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옷들을 상자에 담다가 낡은 양복 조끼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지는 게 있었어요. 작은 수첩 같은 거였어요. 겉표지가 너무 낡아서 언제부터 갖고 다니신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펼쳐보니까 남편 글씨로 이런저런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업 관련 내용이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글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은 지하실 금고에서 확인하라. 그 아래 날짜를 보니까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지하실 금고라고요? 우리 집 지하실에 금고가 있다고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아니, 애초에 지하실에 그런 귀한 게 있을 리도 없고요. 그냥 오래된 농기구랑 책들만 쌓여 있는 곳인데. 하지만 남편이 죽기 전에 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하실은 절대 함부로 열지 마라. 때가 되면 알게 된다. 혹시 정말로 뭔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평소에 차고 다니던 열쇠꾸러미를 찾아봤어요. 항상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던 그 열쇠 말이에요. 집 열쇠, 상가 열쇠, 차 열쇠, 그리고 용도를 모르는 작은 열쇠 몇 개.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열쇠꾸러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병원에서 돌아올 때 남편 옷과 함께 가져왔는데 어디 갔을까요? 서랍이란 서랍은 다 뒤져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때 문득 현수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 날 현수가 아버지 물건들을 정리한다고 이것저것 가져간 게 있었거든요. 아버지 시계랑 반지는 제가 보관할게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니까. 그때 혹시 열쇠꾸러미도 함께 가져간 건 아닐까요?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현수야, 혹시 아버지 열쇠꾸러미 어디 있는지 아니? 지하실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현수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 그거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유품이어서 제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실은 굳이 안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험하기도 하고. 위험하다고요? 우리 집 지하실이 왜 위험해요? 평생 드나들던 곳인데 말이에요. 게다가 아버지 유품이라면서 왜 열쇠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정리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다시 말하니까 현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지하실은 정말 위험해요. 계단도 낡았고 습기도 많아서 혹시 다치시면 안 되니까 제가 나중에 정리할게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더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지하실이 위험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걸까요? 게다가 현수가 언제부터 그렇게 제 안전을 걱정했나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바빴던 사람이 말이에요. 그날 밤에 또 현수가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지하실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거기 정말 중요한 게 없어요. 괜히 힘들게 정리하실 필요 없다고요. 중요한 게 없다면서 왜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열쇠는 왜 안 주는 거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현수가 돌아간 뒤에 다시 그 메모를 들여다봤어요. 마지막은 지하실 금고에서 확인하라. 남편이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남긴 걸까요? 그리고 현수는 왜 그렇게 지하실에 가는 걸 막는 걸까요? 혹시 현수가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벌써 지하실에 가본 건 아닐까? 그래서 열쇠를 안 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잠이 더 안 왔습니다. 현수가 그렇게 서둘러 집을 팔라고 했던 이유도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지하실에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빨리 처분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며칠 뒤에 하나가 집에 왔을 때 슬쩍 물어봤습니다. 하나야, 너희 오빠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지하실 얘기만 하면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어머니. 오빠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유원장 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현수가 뭔가 알고 있어요. 아니면 이미 지하실에서 뭔가를 가져간 건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저한테 열쇠를 안 주는 거겠죠.
그 순간 남편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때가 되면 내가 알게 될 거다. 혹시 지금이 그때인 걸까요? 남편이 지하실에 뭔가 중요한 걸 숨겨놨다는 걸 제가 알아야 하는 때 말이에요. 하지만 열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수한테 달라고 하면 또 핑계를 댈 게 뻔하고요. 그렇다고 억지로 뺏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지하실 열쇠가 사라졌을까? 누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일까? 남편이 정말로 그곳에 뭔가를 숨겨놨던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현수는 과연 무엇을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 걸까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열쇠 없이는 지하실에 갈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현수한테 달라고 하면 또 핑계를 댈 게 뻔하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밤마다 잠이 안 와서 집안을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행동이 떠올랐어요. 지하실에서 책을 읽고 올라와서는 꼭 거실 구석 의자에 앉아 계시곤 했거든요. 아, 편하다. 그러면서 그 의자를 무척 아끼셨어요. 혹시나 해서 그 의자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나무 의자였는데 앉는 부분을 손으로 눌러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살짝 들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톱으로 가장자리를 긁어보니까 위판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중 바닥이었어요. 그 안에 작은 봉투가 들어있었는데 열어보니까 열쇠 2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지하실 문 열쇠고 다른 하나는 처음 보는 작은 열쇠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남편이 정말로 뭔가를 준비해놨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가느라 한 손이 자꾸 떨렸어요. 지하실은 평소보다 더 으스스했고 오래된 냄새와 습기가 코를 찔렀어요. 지하실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 그리고 책장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남편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뭔가 달랐어요. 책장 뒤를 살펴보니까 벽에 작은 철문이 있더라고요. 페인트가 벗겨져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금고였어요. 손전등을 비춰보니까 자물쇠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열쇠를 넣었더니 딸깍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금고 안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봉투에 쌓인 종이 뭉치들, 작은 상자 몇 개, 그리고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 손이 자꾸 떨려서 제대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제일 먼저 두꺼운 서류 봉투를 열어봤어요. 남편 글씨로 영숙에게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편지 한 장과 유언장이 나왔어요. 편지부터 읽어봤습니다. 영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현수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이 금고를 열어봐라. 내가 진짜로 남기고 싶었던 말은 여기에 있다. 유언장을 펴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 김동수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모든 재산은 세 자식 현수, 지훈, 하나에게 공평히 3분의 1씩 상속한다. 집과 상가의 처분은 아내 김영숙이 결정한다. 현수가 가져올 유언장은 위조된 것이니 믿지 마라. 위조된 것이라고요? 그럼 현수가 보여준 그 유언장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를 속인 거였구나. 다른 봉투들도 열어봤습니다. 예금 증서가 여러 장 나왔어요. 금액을 대충 계산해봐도 최소 몇 억은 되는 것 같았어요. 작은 상자 안에는 금괴가 들어있었고 다른 상자에는 현금이 가득했어요. 이런 게 다 여기에 있었다니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런데 기쁘다기보다는 화가 났어요. 현수가 저를 완전히 속인 거잖아요. 위조 유언장까지 만들어서 모든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속았는지 생각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현수는 최근 도박빚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내가 도와주려고 했지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혹시 내가 죽으면 재산을 노릴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해뒀다. 영수가 조심해라. 혈육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도박빚이라고요? 현수가 도박을 한다고요?
그런 건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아니, 남편은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던 거군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그렇게 집을 빨리 팔라고 했는지, 왜 지하실 얘기만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왜 열쇠를 안 주려고 했는지,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남편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영수가 미안하다. 내가 현수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너만은 속지 마라. 너는 강한 사람이니까. 이 돈으로 남은 인생 편하게 살아라. 그리고 지훈이와 하나한테도 공평하게 나눠줘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마지막까지 저를 보호하려고 했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수한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짓을 해요? 게다가 도박비 때문에 가족 재산까지 노렸다니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금고 안에 모든 걸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예금 증서, 금괴, 현금, 그리고 진짜 유언장. 이 모든 게 현수가 노렸던 거였구나. 지하실에서 나와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수한테 바로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마지막에 제게 힘을 준 거잖아요. 너는 강한 사람이니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은 한잠도 못 잤습니다. 내일부터 현수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하느라 말이에요. 하지만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남편이 정말로 저를 사랑했다는 것도 알았고요. 이제 현수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현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부동산 중개사분하고 은행 직원분이 같이 오신대요. 집 감정평가도 받고 대출 승계 절차도 알아봐야 해서요. 집에 계시죠? 목소리가 평소보다 급해 보였어요. 뭔가 서두르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집에 있다. 사실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어요. 진실을 안 다음에 현수를 보니까 모든 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속상하고 서러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어요. 10시쯤 되니까 현수가 정말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라는 분하고 은행에서 나왔다는 과장님. 둘 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소개해드릴게요. 현수가 한 명씩 소개해줬어요. 부동산 감정 전문가 이 사장님이시고 은행 대출 담당 박 과장님이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속으로는 이 사람들도 현수한테 속고 있는 건가 싶었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부동산 사장이 집안을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와, 정말 좋은 집이네요. 위치도 좋고 이 정도면 시세가 상당할 것 같아요. 특히 지하실까지 있으니까 활용도가 높겠네요. 지하실 얘기가 나오자 현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지하실은 오래되고 습해서 별로 쓸모없어요. 그냥 윗집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그러네요. 왜 그렇게 지하실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은행 과장이 서류를 꺼내면서 설명했어요. 유언장에 따르면 모든 부동산이 현수 씨 명의로 상속되니까요. 대출 승계 절차만 밟으시면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세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수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네,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어머니도 관리하기 힘드시니까 적당한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를 보고 물어봤어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아버지 뜻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큰 집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글쎄다.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갑자기 결정하기엔 너무 큰 일이니까. 현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진실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결정하는 게 어렵네.
며칠 더 생각해보자. 부동산 사장이 아쉬워하면서 말했어요. 지금이 매매하기 딱 좋은 시기인데요. 조금만 늦어도 시세가 떨어질 수 있어요. 현수가 제 팔을 살짝 잡으면서 속삭였어요.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 뜻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도 관리비 같은 게 부담되거든요. 관리비가 부담된다고요?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는다는 사람이 관리비가 부담돼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태연하게 굴었어요. 알겠다. 며칠만 더 시간을 줘라. 이런 큰 결정을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잖니.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 현수가 혼자 남아서 또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상속세 신고 기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거든요. 게다가 집값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속으로는 그냥 너가 돈이 급한 거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알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현수가 돌아간 뒤에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정말 뻔뻔한 녀석이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위조 유언장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는 집까지 빨리 팔자고 재촉하다니. 며칠 뒤에 동네 슈퍼에 갔는데 사장 아줌마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영숙 씨, 큰아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얼마 전에 동네에서 봤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던데. 왜요? 무슨 일 있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그게. 혹시 도박 같은 거 하는 건 아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그런 거 많이 한다던데. 도박이라고요? 남편 편지에서 본 그 말이 진짜였구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줌마가 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며칠 전에 큰아들이 누군가랑 전화 통화하는 걸 봤거든요. 목소리가 많이 급해 보이면서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달라, 곧 집 팔아서 갚겠다 이런 말을요. 집을 팔아서 갚겠다고요? 정말 도박빚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 집을 팔려고 했던 거네요. 남편이 미리 알고 계셨던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신 거고요. 그날 저녁에 하나가 집에 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나야, 오빠가 요즘 돈 문제로 힘든 것 같지 않니?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어머니. 며칠 전에 오빠가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거든요. 몇 천만 원 정도인데 급하다고 하더라고요. 몇 천만 원이라고요? 그 정도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네요. 너 빌려줬니? 아니요.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요. 그랬더니 오빠가 화를 내면서 곧 집 팔아서 해결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그런 거였어요. 모든 게 도박빚 때문이었구나. 아버지 재산을 노린 것도, 위조 유언장을 만든 것도, 집을 빨리 팔려고 하는 것도.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현수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구나. 도박빚 때문에 가족까지 속이고 있다니. 남편이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남편이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해 주신 걸 헛되이 할 수는 없잖아요. 내일부터는 제대로 대응해 봐야겠어요. 현수가 다음에 또 어떤 수를 쓸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얼마나 더 뻔뻔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알았다고 해도 현수한테 맞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지훈이나 하나한테 말하기엔 아직 이르고 다른 친척들은 믿기 어려웠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웃집 민석이었어요. 오민석, 올해 38살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던 아이예요. 지금은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석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집에서 밥을 자주 얻어먹었어요. 이모 배고파요. 그러면서 오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어른이 되어서 법무사까지 됐어요. 지금도 가끔 안부를 묻곤 하는데 정말 의젓하게 자랐더라고요. 다음 날 저녁에 민석이 집에 들어오는 걸 보고 불러봤어요. 민석아, 잠깐만. 민석이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아저씨 돌아가신 후로 걱정 많이 했어요. 고맙다. 그런데 민석아, 혹시 시간 있으면 집에 좀 들어올 수 있을까? 상의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집 안으로 들어와서 차를 한 잔 대접하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민석아, 이모가 지금 좀 복잡한 상황에 있어.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면 안 돼. 민석이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네, 이모. 무슨 일이세요? 혹시 현수 형이 뭔가 했나요? 역시 눈치가 빠르네요. 어떻게 알았니? 요즘 현수 형 행동이 좀 이상했거든요. 민석이 말했어요. 몇 번 길에서 마주쳤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뭔가 급해 보이고. 혹시 이모한테 무슨 일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민석아, 이모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봐. 정말 심각한 일이야. 그리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현수가 가져온 유언장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하실 금고에서 찾은 진짜 유언장까지. 도박빚 얘기도 하고 위조 유언장으로 재산을 빼돌리려는 계획도 말했어요. 민석은 처음엔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이모 정말요? 현수 형이 그런 일을? 아저씨 유언장을 위조했다고요? 그래, 민석아. 이모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그러더니 민석이 점점 화가 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완전히 범죄네요, 이모. 유언장 위조는 사기죄고 재산을 빼돌리려는 건 절도 미수예요. 게다가 도박빚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면 더 문제고요. 역시 법무사라 그런지 바로 법적인 부분을 파악하더라고요. 그럼 민석아, 이모가 어떻게 해야 할까? 민석이 잠깐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사문서 위조죄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진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면서도 두려웠어요. 정말 현수를 고소해야 하는 건가요? 민석아, 그런데 현수가 제 친아들이잖니. 민석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혈육이라고 해서 뭘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돌아가신 아버님까지 모독한 거잖아요. 이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맞아요. 남편까지 모독한 거예요. 민석이 차분하게 설명해 줬어요. 일단 증거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상의해 볼게요. 형사사건 전문가인데 정확한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정말 든든했어요. 그런데 민서가 현수한테 들키면 안 되겠지? 네, 은밀하게 진행해야 해요. 민석이 말했어요. 현수 형한테는 계속 모르는 척하면서 오히려 집 파는 것도 찬성하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 사이에 저희가 준비할게요. 연기를 하라는 거네요. 알겠어, 민석아. 현수한테는 계속 모르는 척하면서 너희가 준비할 시간을 벌어줄게. 민석이 환하게 웃었어요. 네, 이모.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준비해 드릴게요. 그날 밤 민석이 돌아간 뒤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네요. 현수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미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민석과 작전을 짠 지 벌써 3주가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현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현수는 계속해서 집을 팔라고 재촉했어요. 어제도 현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부동산 시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부러 망설이는 척 했어요. 글쎄다. 너무 큰 결정이라 아직 확신이 안 서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현수 목소리에 조급함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언제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몰라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 급한가 보네요. 아마 도박빚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모양이에요. 일주일 전에는 며느리 선영이까지 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이 정말 좋은 시기예요. 게다가 어머니 혼자 이런 큰 집 관리하시기도 힘드시잖아요. 선영이도 한패라는 게 확실했어요. 남편과 함께 저를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마음이 기우는 척했어요. 사실 요즘 집 관리가 정말 힘들긴 해. 혼자 살기엔 너무 크기도 하고.
현수와 선영이가 서로 눈을 마주치는 걸 봤어요. 희망을 품은 표정이더라고요. 어머니, 그럼 이번 주 안에 결정해 주세요. 현수가 말했어요. 부동산 중개사도 기다리고 있고 좋은 매물이 나왔다고 연락받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알겠다. 이번 주 안에 답을 줄게. 저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어요. 현수가 얼마나 조급해하는지 뻔히 보이거든요. 그날 저녁에 민석이 집에 왔어요. 이모, 어떻게 지내세요? 현수가 계속 재촉하고 있어. 이번 주 안에 답을 달라고 하더라. 이모, 정말 연기 잘하시네요. 민석이 감탄했어요. 현수 형이 완전히 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석아,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민석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필적 감정 결과도 최종적으로 나왔고 병원 기록도 공식 서류로 받았어요. 변호사 선생님께서 검토하신 결과 충분한 증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모가 가족회의를 소집하세요. 민석이 제안했어요. 집을 파는 것도 큰일이니까 가족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고 싶다고 하시면 자연스러울 거예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럼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이번 주말이 어떨까요? 민석이 말했어요. 지훈 형이랑 하나 누나도 올 수 있을 거고 현수 형도 거절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맞아요. 가족회의라고 하면 현수도 의심할 리 없어요. 다음 날 아침에 현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결정했어. 네, 어머니.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현수 목소리가 기대감에 들떠 있었어요. 집을 파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어. 하지만 이런 큰일을 엄마 혼자 결정할 수는 없잖니. 그럼요, 당연히 가족들과 상의하셔야죠. 현수가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가족회의를 하려고 해. 지훈이하고 하나도 부르고 다 같이 모여서 제대로 상의해보자. 이런 중요한 일은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하니까. 네, 좋은 생각이에요. 현수가 찬성했어요. 그럼 제가 지훈이하고 하나한테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다가오는구나. 저녁에 민석한테도 연락했어요. 이번 주말에 가족회의 하기로 했어. 완벽해요, 이모. 민석이 말했어요. 저도 변호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준비할게요. 민석아, 그런데 현수가 끝까지 부인하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걱정이 됐어요. 이모, 그때는 바로 고소할 준비도 되어 있어요.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거든요. 가족이라고 해서 봐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망설여졌어요. 이모, 현수 형이 아저씨까지 모독한 거예요. 민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미 선을 넘었어요. 이모가 너무 착하신 것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맞아요, 이미 선을 넘은 거예요. 민석아,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모, 걱정 마세요. 민석이 다정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께서 남겨주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현수 형이 정신 차리고 잘못을 인정하면 가족 안에서 해결하고, 만약 계속 거짓말하고 버티면 그럼 바로 고소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이모를 속일 수 없게 만들 거예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 사진을 보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이면 모든 게 끝나요. 당신이 마지막에 남겨주신 진실을 모두에게 보여드릴게요. 현수가 정신을 차리고 잘못을 인정하면 좋겠지만 만약 끝까지 버틴다면 그때는 법이 판단하게 할 거예요. 현수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번 가족회의에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3주 동안 참고 참았던 제 마음도 드디어 풀릴 거고요. 정말 마지막 연기를 잘 해내야겠어요. 현수가 진실을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게 현수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온 가족이 우리 집 거실에 모였어요. 현수와 선영, 지훈이와 하나까지. 모두들 집 처분에 대해 상의하러 온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가족 모임이니까요. 손이 계속 떨렸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모두 오느라 고생했어.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서 불렀어. 현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어머니, 드디어 결정하셨나요? 집 파는 걸로 말이에요. 지훈이와 하나는 조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집을 파신다고요? 하나가 놀라면서 물어봤어요. 아, 하나야. 어머니가 요즘 많이 생각해 보셨거든. 현수가 대신 설명했어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크고 관리도 힘드시니까.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지훈이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너희까지 걱정시키기 싫어서. 저는 미안한 척하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너희들 다 모인 김에 제대로 상의해 보려고 해.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석이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온 거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석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말했어요. 얘들아, 민석이가 법무사로 일하니까 상속 문제 상의하려고 불렀어. 이분은 변호사 선생님이고. 현수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어머니, 굳이 변호사까지 부르실 필요가 있었나요? 간단한 문제인데. 현수야, 이런 큰일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맞지. 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하고 앉으면서 말했어요. 상속과 재산 처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유언장 얘기가 나오자 현수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네,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이 있어요. 모든 재산을 저에게 일임하신다는 내용이죠. 지훈이와 하나가 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전히 그 유언장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그 유언장을 보기 전에 얘기할 게 있어.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사실 며칠 전에 아버지 물건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 수첩에 아버지가 남긴 메모가 있더라고. 현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은 지하실 금고에서 확인하라라고 적혀 있었어. 그래서 지하실을 뒤져봤는데 현수가 급하게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 지하실에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럴까? 저는 현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확신하니? 그 순간 저는 또 다른 가방에서 금고에서 나온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먼저 진짜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아버지가 진짜로 남기신 유언장이야.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지훈이와 하나는 눈이 커져서 유언장을 바라봤고 현수와 선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살펴보면서 말했어요. 이 유언장을 보면 고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세 자녀에게 공평히 3분의 1씩 상속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집과 상가의 처분은 부인이 결정하도록 하셨네요.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럼 형이 가져온 유언장은 뭐예요? 민석이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현수 형이 가져온 유언장은 위조된 것입니다. 저희가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고인의 글씨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현수가 벌떡 일어서면서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진짜 아버지 유언장이에요. 지금 이상한 문서를 가져와서 가족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현수야, 진정해.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더 있어. 저는 예금 증서들과 금괴, 현금이 담긴 봉투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이것들도 다 금고에서 나온 거야.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재산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나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하실 금고에서. 저는 현수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지하실 열쇠가 처음에 없어졌었다는 거야. 누군가 미리 가져간 것 같더라고. 현수가 당황하면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 금고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선영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혹시 누군가 가짜로 만든 건 아니에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면서 말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현수 씨가 가져온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에 고인은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이 병원 기록이 그 증거입니다. 지훈이와 하나가 현수를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형, 이게 무슨 일이야? 지훈이가 화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버지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거야? 아니야.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현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오빠, 그만해요. 이런 증거가 다 나왔는데 아직도 발뺌할 거예요? 아버지를 모독하고 어머니를 속인 게 이렇게 명백한데. 현수가 손을 내저으며 부인했어요. 하나야, 정말 아니야. 내가 그런 짓을 할 리 없잖아. 하지만 지훈이도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형,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져서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슬펐어요. 현수야. 저는 마지막으로 현수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해줘. 왜 이런 일을 했는지. 현수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떨궜어요. 하지만 끝까지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현수는 끝까지 거짓말을 할 작정이구나. 민석이와 했던 얘기가 떠올랐어요. 이제 정말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 가족 회의가 끝난 지 사흘 뒤 저는 민석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현수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민석이 대신 말해줬어요. 며느리도 공범이니까 함께 고발할 거예요. 선영도 함께 고발한다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선영도 현수와 함께 저를 속인 공범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경찰관이 설명해줬어요. 어머님, 증거가 충분하니까 수사는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주변에 알려질 수도 있어요. 수사가 시작되고 얼마 안 가서 정말로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경찰서에서 저희를 봤나 봐요. 현수가 어머니를 속였다더라. 유언장까지 위조했다면서. 슈퍼에 가면 사장 아줌마가 말했어요. 영숙 씨, 정말 속 시원해요.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아들이라고 해서 봐줄 일이 아니죠. 동네 사람들 반응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용기 있는 결정하셨어요. 옳은 일 하신 거예요. 하지만 현수는 큰 공경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동네 소문이 퍼지면서 사업거래처에서도 알게 된 모양이에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 계약을 해지하겠다.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해요. 현수가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때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게 있었나 봐요.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겠다. 담보로 잡힌 재산을 압류하겠다. 며칠 안 가서 현수 사업장과 집에 압류 딱지가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제 아들인데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선영이의 반응이었어요. 선영도 공범으로 함께 수사를 받게 되자 완전히 돌변했어요. 하나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선영이가 현수를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이혼하겠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현수는 하루아침에 가족도 잃고 사업도 잃게 된 거예요. 그때 지훈이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형이 어머니를 찾아뵙고 싶어 해요.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와서 후회해서 뭐 해? 저는 쓸쓸하게 말했어요. 진작에 솔직하게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형이 정말 잘못했어요. 지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는 게 맞나요? 지훈아, 엄마도 처음엔 가족이니까 넘어가려고 했어. 하지만 현수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라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어?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현수와 선영을 법정에서 마주하는 건 정말 괴로웠어요. 판사 앞에서 현수가 마침내 모든 걸 인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유언장을 위조했습니다. 도박비 때문에 그런 짓을 했습니다. 선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저도 남편을 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제서야 진실을 말하는구나.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현수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영은 사기 공모로 벌금 1천만 원. 그리고 둘 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각각 2천만 원씩 지급. 현수는 직접적인 감옥 생활은 면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끝난 사람이 됐어요. 선영은 벌금형을 받았지만 그것도 그녀에게는 큰 충격이었나 봐요. 결국 이혼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재판이 끝나고 현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현수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현수야, 이제라도 정신 차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잃은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 현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하겠지만 다시 예전처럼 될 수는 없어. 제 마음도 아팠어요. 내가 스스로 다시 일어서야 해.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 지났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남편의 재산도 유언장대로 정리됐어요. 지훈이와 하나에게도 공평하게 상속이 이루어졌고요. 현수는 가끔 안부 전화를 하긴 하지만 예전 같은 관계는 아니에요. 선영이와 아이들은 결국 이혼 절차를 밟았다고 해요. 선영은 이런 일로 벌금까지 내게 된 건 용서할 수 없다며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현수 혼자서 작은 원룸에 살면서 일용직 일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제 마음도 복잡해요. 정의는 실현됐지만 가족은 완전히 흩어졌거든요.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하지만 민석이 말해줬어요. 이모,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해요.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거짓 위에 쌓인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마련이니까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재산 분배도 유언장대로 마무리됐고 현수와 선영의 재판도 끝났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큰 집에서 혼자 뭘 하고 살아야 할까? 현수 일로 상처받은 마음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지훈이와 하나가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이 집이 너무 크지 않으세요? 그때 하나가 좋은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바닷가 쪽으로 이사 가시는 건 어때요? 공기도 좋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그림도 그리실 수 있고. 바닷가라고요? 생각해보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평생 이 집에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곳에서 살아봐도 되잖아요. 며칠 뒤 하나와 함께 남해안 쪽 작은 마을을 보러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 있었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서 살면 어떨까? 하나도 좋다고 했어요. 집을 정리하는 건 생각보다 큰 일이었어요. 40년 넘게 살았던 집이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아이들 어릴 때 물건들.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좋은 추억들도 많이 떠올랐거든요. 현수 일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집을 팔고 바닷가 마을로 이사한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새로운 동네 사람들도 참 좋았어요. 옆집 할머니가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로 오셨구나. 우리 동네 살기 좋아요. 바다 보면서 사니까 마음이 탁 트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는 답답했던 마음이 여기서는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이사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시작했어요. 젊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아이들 키우느라 못했거든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어머니, 소질이 있으시네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바다 그림이 정말 잘 어울려요.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도 많이 정리됐어요. 현수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도 조금씩 사라졌어요. 여전히 서운하지만 그것에만 매달려 살 수는 없으니까요. 몇 달 뒤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었어요. 평생 식당을 했으니까 요리는 자신 있었거든요. 영숙 씨 손맛이 정말 좋네요.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맛있는 반찬은 오랜만이에요. 남을 위해 요리하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했는데 이제는 정말 즐겁게 하고 있어요. 지훈이와 하나도 가끔 놀러 와요. 어머니,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여기서 사시니까 훨씬 좋아 보여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김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석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해요. 이모 어떻게 지내세요?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하셨나요? 고마워, 민석아. 내 덕분에 이렇게 새 출발할 수 있었어. 현수에 대한 소식도 가끔 들려와요. 아직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조금씩 일을 찾아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더라고요. 다행인 것 같아요. 어제는 혼자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저에게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겠죠. 남편이 마지막에 남겨준 그 편지가 다시 떠올랐어요. 영수가, 너는 강한 사람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제 안의 힘을 발견했거든요. 요즘은 여행도 다녀요. 혼자서 기차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어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요. 며칠 전에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영숙 씨는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세요?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외롭긴 하지만 자유로워요. 이제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고 아무도 속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정말 그래요. 거짓말과 속임수로 얼룩진 관계보다는 혼자 있는 게 훨씬 나아요. 물론 가족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진짜 가족이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도 바다를 보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마지막에 남겨주신 그 말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심과 믿음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진짜 가족이고 진짜 관계인 것 같아요. 재산은 언젠가 없어질 수 있지만 진심과 믿음은 영원하니까요. 이제 저는 김영숙으로 살아가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오롯한 저 자신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은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거짓 없이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것이에요. 재산보다 중요한 건 진심과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말이에요.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